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이면서 바다의 전설을 인생학교 마스터 우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정한 어학자 무인도 바다낚시꾼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책 본문을 소개하기 전에 보도자료로 냈던 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 개요를 설명해 드린 다음 본격적으로 본문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멋지게 살다가 갈 권리를 부여받고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멋지게 살 권리를 제대로 찾아고 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마도 극소수 몇 명에 불과할지 아니면 전혀 없을지도 모르겠다. 바다의 전설은 한창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꿈이 영화처럼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가보고 싶은 것 다 가보고 이렇게 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꿈꾸는 삶을 몸소 실천하며 줄다름질 쳐왔다. 이제는 그 결실을 맺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동안 경험 연구를 통해서 터득한 노하우와 지식 정보를 독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무인도 바다 낚시꾼을 출간하게 되었다. 보통 공교롭게도 1년에 한 번꼴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든다든지 인생 행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큰 사건이 발생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 수많은 경험 중 무인도 바다를 배경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만 추려서 다음과 같이 일어난 수로 배열하여 기록하게 되었다. 1번 첫 번째 이야기, 넥타이 맨 양복 차림으로 바다 낚시 가도 됩니까? 두 번째 이야기, 7년간 꽝 배낚시를 마감하고 충무로에서 갯바위 낚시 사부를 소개받다. 세 번째 이야기, 스크루 날개가 부러진 고장난 배를 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안개에 파묻힌 채 태풍에 쫓기다. 네 번째 이야기, 직구도에서 낚시 불가능 상황에서 바다낚시 초짜들에게 회 파티를 사연. 다섯 번째 이야기, 추자 직구섬 남쪽 벽 갯바위에서 돌돔을 펌프질해서 타작하다. 이야기, 횡간도 동북쪽 자갈밭에서 달밤에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된 사연. 일곱 번째 이야기, 무전여행 떠난 돌싱 여인 한 사람과 남자 둘 한 텐트 안에서 2박 3일간의 직구도 낚시 여행에 동행한 이야기. 여덟 번째, 이슬비가 오는 날 밤 공동묘지 한중간에서 수염이 하얀 귀신을 만나다. 아홉 번째 이야기, 가거도 유령 기골창 근처 갯바위에서 밤새도록 박쥐떼와 싸움 끝에 목포로 나와서 식사 도중 쓰러져서 긴급히 병원에 실려간 이야기. 이때 나를 병원에 데려다준 김종환 씨가 있는데 그 양반 간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작년에 10년 만에 목포 내려가니까 재작년이구나. 그 작년에 그런데 못 들려보고 왔어요. 올해는 들려볼지 모르겠네요. 열 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에서 하루 밤새도록 파도를 덮어쓴 채 바로 이튿날 배 고장으로 한바다에서 7, 8m가 넘는 파도와 마주한 채 목숨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야기. 이때 살아나가겠다고 그렇게 기대 못 걸었어요. 11번째 이야기, 홍도 높은 섬에서 캄캄한 한밤중에 내가 낚아놓은 농어를 사이에 두고 예상치 못했던 슈퍼마우스와 서로 농어를 쟁취하기 위해 다툰 우화 같은 실화. 그 다음 12번째, 홍도 탑섬에서 바다에 빠진 아들을 한 손에 엄지, 집게, 중지 세 손가락으로 갯바위에 거꾸로 매달린 채 건져 올린 영화 같은 실화. 13번째 이야기, 한겨울 엄동설한 어두운 밤 동해안 갯바위 섬에 갑자기 높아진 파도로 갇혀 고립되었다가
이름 모를 낚시꾼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야기. 이때 한겨울이었는데 시골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시골 도착하자마자 그 거의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거의 잃다시피 해가지고 그 소미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 바지가랭이에 고드름이 쭉쭉 있었대요. 네, 거의 기억은 못할 정도로 그냥 혼절한 상태가 됐죠. 또 조금 더 늦었으면은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14번째 이야기. 낚시꾼 3명이 온종일 낚아서 손질내 담아 텐트 폴대 끝에 매달아 놓은 큰 쥐치고기 비닐 보따리가 밤새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 섬에 사는 삭행이 짓이 아니었겠느냐고 추리할 뿐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때 같이 간 사람 중 한 사람 이름이 김태공이라고 있어요. 별명 그냥 강태공 이렇게 부를 때도 많아요. 실제 이름이 김태공입니다. 지금 봉화의 귀촌에서 살아요. 15번째 이야기. 홍도 테마 낚시 여행에서 민짱대 갯바위 낚시 45분의 향. 이렇게 진정한 어학자 무인도 바다 낚시꾼이 30년 동안 바다 낚시 여행하면서 아주 극적인 경험담을 모은 나의 다큐멘터리다. 여기에다가 생선회 제대로 뜨는 방법 2가지, 생선회 맛있게 먹는 방법까지 더해서 기술에 독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멋진 인생살이로 확 바꿔두십시오. 그 길에 무인도 바다 낚시꾼, 바다의 전설이 경험한 극적인 경험담이 여러분의 멋진 여정의 한 줄기빛처럼 적잖은 마음의 지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자 바다의 전설 명. 아마 이 책도 뭐 거의 같은 시기에 썼으니까. 그런데 30년 동안 참 기억에 나는 것들만 했는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한 이야기씩 소개해 드리면서 아주 재밌는 거 하나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진정한 의학자 무인도 바다 낚시꾼 본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홍도 높은 섬에서 탑섬으로 여명에 찍은 겁니다. 그때 우연히 찍어 놓은 걸 이렇게 표지에 썼습니다. 실제 장면이 이렇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제목, 이 무인도 바다 낚시꾼 휴면 다큐 줄거리 및 등장인물. 3번째, 주요 등장인물 간의 관계. 이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째, 생사를 넘나드는 각본 없는 드라마 무인도를 배경으로 생선회 제대로 뜨는 방법과 맛있게 먹는 방법, 생선회 쓰는 방법, 생선회 쓰는 방법 2번째, 생선회 맛있게 먹는 방법, 에필로그 6번째, 큰 6번째 에필로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자 소개는 별도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인도 바다 낚시꾼 휴면 다큐 줄거리 및 등장인물.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사를 넘나드는 각본 없는 드라마 무인도를 배경으로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이야기. 넥타이맨 양복 차림으로 가도 됩니까? 엉뚱하죠?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해낼 수 없지만 아마도 우리나라 고속버스가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지금 한남동 거기 순천향업과대학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낚시점 몇 개 있었는데 거기에 그레이하운드 독일에서 들어온 고속버스가 처음 했을 때 그 당시입니다. 아마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몇 년 안 됐을 상태입니다.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해낼 수 없지만 대략 1985년이나 86년도쯤 되는 것으로 기억된다. 사업을 젊은 시절 20대 후반부터 시작한 관계로 직원이 몇 명 되지는 않았지만 다들 여름 휴가를 보내고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이 더운 여름 무슨 떼돈을 번다고 내가 이러고 있는 게지? 하루 종일 처박혀 있어봤자 전화 한 통도 올까 말까 하는데 이거 정말 무의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중얼거려서 책상 위에서 뒹구는 일간 스포츠 신문을 주워 들었다. 자주 눈길이 가서 읽은 적이 있는 토요 바다 낚시 코너를 읽어보니 행선지가 완도로 되어 있어 에라 모르겠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저질러 나 보자 하고 마음먹고는 수화기를 들고 안내 전화번호를 돌렸다. 거기 토요 바다 낚시죠? 네, 맞습니다. 출발은 어디에서 몇 시에 합니까? 한남동 제3한강교 넘기 전 한남 낚시 앞에서 저녁 10시에 출발합니다. 완도에 도착하면 몇 시쯤 됩니까? 한 새벽 3시 반이나 4시쯤 되는데 낚시 중고 5시나 5시 반경 출항합니다. 사장님 엉뚱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뭔데요?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넥타이맨 양복 차림으로 있는데 양복 차림으로 낚시 가도 됩니까? 네, 됩니다. 그냥 오셔도 됩니다. 여기에는 이미 묵시적으로 빌려주고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게 포함됩니다. 이 대답 속에는 이미 바다 낚시 초보라 아무런 장비가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완도에 가서 낚시 가게에서 낚싯대를 빌려줘서 낚시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묵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했다. 아마도 이 전화를 걸은 시각이 오후 3시 반경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5시쯤 사무실을 나와 버스로 한남동을 향했다. 퇴계로에서 남산터널만 통과하면 바로 한남동이니 5시 40분쯤 한남동 낚시가게 앞에 버스에서 내렸다. 낚시가게 부근을 휙 둘러본 후 저녁을 때우기로 하고 순천향업과대학병원 들어가는 입구 골목을 들어가서 순두부 정식으로 저녁을 해결할 것으로 기억된다. 주변을 빙빙 돌다가 일찌감치 8시 좀 못 돼서 낚시가게 앞으로 갔다. 완도로 낚시하는 낚시꾼들은 어떤 준비들을 해가지고 가는지 궁금했을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돌아가는 상황은 알아차려야 배를 타고 나가서 같은 배를 탄 다른 일행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낚시가게 주변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하고 저 사람은 또 어떤 준비를 하는지 눈과 귀가 이쪽 저쪽 소리에 귀 기울이라 움직임에 귀 기울이라 상황을 파악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면서 상황에 적응되어 나갔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미꾸라지를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 바늘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낚싯대를 어떤 사람은 사람들은 삼삼오오모에서 지난번 낚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기에 바쁜 것 같았다. 다행히 산골에서 어릴 때 겨울에서 피라미 낚시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감을 잡는 데 그리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이윽고 출발 시간이 다 돼가는 듯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가 시동을 걸고 대기한다. 그때 당시만 해도 도로가 건설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독일에서 들여온 버스로 알려진 그레이하운드가 꽤나 멋있고 제법 웅장해 보이기까지 했다. 바다 낚시는 전세 버스부터 차원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좀 이상하고 어색한 생각이 들어서 미리 오르지 못하고 낚시 총무가 오르기를 기다렸다. 양복 입고 먼저 올라 있으면 그 좀 분위기가 어색하죠. 그래서 나중에 마치 그 편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늦게 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사람들이 낚시 복장에 낚시 가방, 낚시 조끼를 입고 신발도 낚시용 신발을 신었는데 나만 넥타이 맨 양복 차림이니 같은 차에 오른다는 것이 어색할 수밖에 없질 않겠는가 말이다. 이윽고 총무인 듯 느낌이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 저 총무님 아까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아, 예, 잘 오셨습니다. 일단 차에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올라 오른쪽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 이유는 가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수시로 물어보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완도에 도착할 때까지 휴게소에 들린 것 빼고는 딱히 물어볼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차가 출발한 지 분도 못 되어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는 것 같았다. 나 혼자만 설레고 뒤숭숭한 마음에 잠시 조는 잠을 전혀 자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운행 도중에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서 전화람도 성진 가까이에 있는 어느 주유소에 잠깐 들린 것을 빼고는 쭉 곧바로 완도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아마도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았다. 완도에 도착하자마자 일부 낚시꾼은 해장국집으로 직행하고 나머지는 흩어져서 완도 낚시 가게를 들리는 사람, 바람 쐬기 위해서 선장가를 한 바퀴 휙 도는 사람 등등 여러 성향의 사람들인 것 같았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상황에 맞는지 감을 잡기 위해 우선 눈치를 보면서 해장국집과 낚시가게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는 중이다. 일단 몇 시쯤 출항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5시 반경이란다. 그러면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해장국이나 한 그릇 먹고 보자 라는 심정으로 해장국집을 들렀다. 분위기도 파악할 겸 해서 식당 안 주위를 휙 둘러보면서 낚시꾼들의 면면을 보니 이곳은 바다, 선상 낚시 나가는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기도 하여 그날의 일기예측, 최근의 조항정보, 누가 어디서 얼마나 고기를 몇 마리 잡았느니 이 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죄다 들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한 음식점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으면서 해장국을 한 그릇 먹고 나오니 갑자기 졸음이 팍 쏟아진다. 큰일인데 잠을 자진 않았지만 지금부터 졸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꾹 참다가 주변에 어디 수돗물 나오는 곳이 없나 세수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두리번거리며 찾아보니 낚시가게 앞에서 제법 7, 8m 떨어진 노상에 삐죽이 T자형 지팡이 손잡이처럼 올라있는 수도꼭지를 발견하고 얼른 다가가서 후다닥 세수를 하고 나니 잠이 좀 달아나는 것 같았다. 가게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드디어 총무란 사람이 나타났다. 사실 왜 빨리 나타나지 않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낚시를 나갈 아무런 준비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타나면 미리 준비해놔야 마음이 좀 놓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얼른 달려가서 총무에게 인사를 한 다음 빌려주려는 낚싯대는 어느 겁니까? 하고 물었더니 바로 완도 낚시 가게 주인에게 쓸만한 릴대 어디 있지? 하고 물어본다. 바로 가게 출입구 구석 문지방에 걸쳐서 비스듬하게 놓여있는 짤막한 릴대 하나를 가리킨다. 그것을 덜렁 들어서 건네주며 쓸만한 건지 한번 보세요 하고 말을 덧붙인다. 바다 낚시에 아무런 상식이 없는 눈으로 보기에도 지지리도 후져 보이는 고물 낚시대였다. 그러나 상황인지라 지금 여기서 고물이냐 새 것이냐를 논할 겨를이나 상황이 아니었다. 그냥 반사적으로 쓸만하겠네요 하고 미리 대답하고 말았다. 상식도 없는 놈이 그 자리에서 시험해 보는 것이 민망해서 그렇게 대답한 후 밖으로 나와 등을 낚시가게 문 쪽으로 돌린 후 릴을 한번 돌려보았다. 이 릴 돌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우르르 하는 소리가 흡사 콩 가는 맷돌을 돌리는 소리 같았다. 아, 이 릴 낚싯대로 고기가 걸리면 릴링은 될지 참 염려스러워 도로 낚시 가게로 들어가서 총무에게 혹시 다른 릴 없어요 하고 물으니 그 옆에 부러진 것 말고 하나가 있었는데
릴을 돌려보니 이거는 소금이 절여 아예 릴이 돌아가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오늘 나는 고기를 낚는 것보다 이 릴과 먼저 싸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러고만 있을 상황이 못돼 얼른 좀 큰 비닐봉지를 찾았다. 일단 큰 비닐봉지 5개는 있어야 할 것 같았다. 하나는 망토로 쓰고 또 하나는 허리에 감아서 팬티만 입었으니 치마 대용으로 쓰고 또 다른 하나는 고기를 낚으면 담을 그릇으로 쓰고 하나는 비가 오면 머리에 쓰기로 하고 예비용, 나머지 하나는 미끼 담는 미끼통으로 쓰기 위함이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검은색 비닐봉지 큰 것을 어지간한 가게에서는 구하기도 힘들었다. 어찌되었건 그럭저럭 바다로 출조할 준비는 한 셈이다. 행색이 많은 다큐멘터리 등에 등장하는 흡사 남태평양의 소수 원시족 그 모습과 똑같았다. 점심 도시락을 하나씩 받아들고 낚싯배에 올랐다. 아마도 배 한 척에 낚시꾼 2명씩 타는 2인용 배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내 행색이 워낙 웃기니까 아무도 같이 타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도 그럴 것이 팬티와 러닝셔츠 바람으로 저승사자 망토 같은 검은 비닐봉지 몇 개를 쓰고 허리춤에 메고 해서 낚시를 한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꼴이다. 그리하여 나중에 안 낚시 온 중에서 초보로 보이는 사람과 배에 동승한 것임이 분명한 것 같았다. 이는 이 세계에 통용하는 불문율이니까. 또 바다에 나가서 고기가 낚이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꼬락서니를 봐서 그렇게 추정하는데도 무리가 아닐 것 같았다. 아무리 초보라 할지라도 나보다는 전문가일 테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다. 바다에 나가서 이리저리 고기를 찾아 선장이 배를 몰고 다니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아예 고기가 있을 법한 곳 확신이 가는 장소에 배를 갖다 댔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말은 꺼내지 못했다. 거의 오전 내내 낚시를 던지면 몇 분 안 가서 낚싯대를 거두시오. 바닥에 낚시 바늘이 걸려 떨어져서 바늘 갈아 끼우기가 바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오전이 다 간 셈. 그래서 점심을 먹고는 일단 낚싯대를 배의 난간에 걸쳐두고 동승한 낚시꾼이 낚시하는 행동을 관망하기로 마음을 먹고 1시간 이상 구경만 하고 시간을 보냈다. 여기서 느낀 것이 2가지다. 한 가지는 감섬돔 고기가 미역밭에 미역을 따먹으러 들어오는구나 하는 사실과 이 감섬돔을 낚으려면 미역줄 바로 밑으로 낚시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줄처럼 쳐져 있으니까 그 밑에 있으니까 줄이 없는 복판에 중앙에 던져가지고 옆으로 약간 휘어지게 해서 대각선을 휘어지게 해서 미역 달려있는 밑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완도에서 배낚시로 감섬돔을 낚는 키포인트는 그 이후 고기를 낚는 것은 제쳐두고 우선 낚시를 내가 목표로 하는 투척해 넣을 수 있을 때까지 투척 연습을 하기로 하고 열심히 캐스팅 연습을 해보니 꽤 재미가 솔솔한 것 같았다. 그 이유는 양식 미역밭 미역줄과 줄 사이에 낚시를 투척해서 추가 가라앉는 도중에 낚싯줄을 적당히 좌우 대각선으로 끌어당겨서 미역줄을 바로 밑으로 가라앉게 해야 고기의 입질을 받을 확률이 증가한다는 생각을 유추해낼 수 있게 되어 몇 번 던지지 않아서 제법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첫날 하루가 다 간 것이다. 완도항에 들어와서 오후 5시 조금 넘었을 때쯤 저녁을 공무가 잡아준 여관방에 들어갔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 2분과 같은 방을 쓰게 된 것이다. 한 분은 머리가 한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중한 분인데 어느 대학 교수 신분인 분이고 이분의 친구 짝인 분은 무슨 병원 원장이라고 소개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된다.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린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날 아침 전날과 비슷한 시각 배를 타고 이틀째 감섬돔을 낚으러 출항을 한 것인데 전날 익혀둔 캐스팅이 하룻밤 지나는데도 벌써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캐스팅 방법은 알았는데 롤링이
있는 배 위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투척하는 데는 아직 숙달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인 느꼈던 것 같다. 단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오전을 다 보낸 것이다. 점심을 먹고 나니 날씨가 흐려지고 곧 비가 올 것만. 그 후 사실 30분도 지나지 않아 이슬비가 슬슬 내리기 시작했다. 선장 2시쯤 철수할 예정이란다. 허허 참, 이 먼 완도까지 와서 고기 한 마리도 못 낚고 간다는 게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어. 선장을 설득해서 시간을 연장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철수 시간 갔을 때쯤 선장께로 가까이 가서 담뱃값을 주면서 선장님, 제가 바다 낚시 처음 왔는데 아직 몇 번 받아봤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한두 시간만 연장해서 고기를 낚아보고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시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 다른 낚시꾼은 비가 오니 아예 선실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 2시간 동안에 씨알이 25cm 내지 30cm 정도 되는 감손돔을 5마리인지 6마리인지 낚아 올린 것이다. 오후 4시쯤 철수를 하여 완도항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여관방으로 들어가니 이미 소문이 바닥에 다 나 있는 상태였다. 어쩌고서 먼저 인사를 어르신들께서는 일찍 들어오신 모양이지요? 라고 건넸다. 비가 와서 일찍 들어와서 잠을 잤어요. 어르신들, 제가 돔 몇 마리 잡았는데 회를 떠먹을까요? 비 맞으면서 낚은 고기를 미안해서 어떻게 회를 떠먹나? 놔뒀다가 갖고 가세요. 젊은 양반. 어르신들 같은 방에 하룻밤 같이 잠을 잤는데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고마움으로 회를 떠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체면치레로 집에 가져가라고 하셨을 터 그 누가 감성돔 회가 싶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도마를 구해와서 병원장이란 분이 회를 떠서 셋이서 감성돔 회를 실컷 먹을 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아마도 내 생애 처음으로 생선회를 가장 맛있게 먹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일이 있은 그 다음 날부터 졸제 이 사람은 감성돔 낚시 만만찮은 고수 대접을 받게 된 것이다. 둘째 날 모두 낚시를 나갔으나 모두 꽝친 분위기였고 나중에 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날도 비가 와서 다들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거의 고기를 잡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길이 그 다음 주부터 완도, 남해안 등지로 주말 바다 낚시를 무려 7년간 줄기차게 출근을 하다시피 하게 된 역사적 시발점이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넥타이맨 촬영을 갔어요. 두 번째, 완도 남해안 등지로 7년간 꽝 배낚시를 충무로에서 갯바위 낚시 사고를 소개해봤다. 이거는 시청자, 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목만 읽어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 스크루 날개가 부러진 고장난 배를 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안개에 파묻힌 채 태풍에 쫓기다. 이거는 여수가서 겪은 일입니다. 이것도 정말 흥미진진한 실화니까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추자 직구도에서 악천후로 낚시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바다 낚시 초자들에게 회 파티를 열어준 사람. 추자 직구에 추자도 가면은 추자 낚시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직구도에 내리기로 했는데 그 학생들인 것 같은데 처음 낚시 춘추에 뭐 고기 많이 잡힌다고 조항 정보가 나는 바람에 우리가 내리는데 그냥 선장이 얼떨결에 같이 데리고 내리라고 밀어서 그냥 제가 그때 3명 4명 그냥 덧붙이고 내렸는데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낚시 굉장히 어려운데 말하자면 원투 뽕돌 23호 이런 거 달아가 던져도 뽕돌이 바람에서 날아서 거꾸로 올라올 정도의 그런 바람이었으니까 정말 대단했죠.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잔챙이 뭐 여러 가지 잡아가지고 그 파티를 여기에 또 숨은 이야기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추자 직구섬 남쪽 벽 갯바위에서 돌돔을 펌프질을 해서 타작하자. 이때 진짜 많이 잡았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횡간도 동북쪽 자갈밭에서 달밤에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된 사연. 이 춤은 아니고 남대문 낚시 가게에 추자 낚시 가려고 갔다가 학원 강사한다는 분이 영어 선생이었어요. 그때 같이 따라가자고 그래 가지고 이 양반이 거기서 횡간도에서 감성돔 60cm가 넘는 걸 낚았어요. 그래서 내가 시켰죠. 이때는 춤이라도 한번 춰야 되는 겁니다 했더니 진짜 춤을 추더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무전여행 떠났다는 어느 예지 돌싱 여인이 안성호 배의 갑판 위에서 처음 나를 본 순간 나에게 꽂혔다고 대시해오는 바람에 예정이 없던 남자 한 사람이 한 텐트 안에서 2박 3일간의 직구도 무인도 낚시 여행에 동행한 이야기. 이건 그때 상황을 기억을 떠올려보면 참 진짜 웃긴 얘기인데, 요즘은 목포에서 제주 가는 그 페리오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서 상선으로 쓰던 조그만한 배, 뭐 350톤인가 이렇게 되는 거, 진도 팽목에 세월호 사고가 나는 그 해역을 통과하는데 그 갑판 위에 앉았는데 어떤 예쁜 그 아주머니가 내 옆에 와서 찰싹 궁뎅이 붙이면서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헐깃 보고는 또 저쪽 반대편에 앉았더니 또 오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동행해가지고 이 여성은 생애 최초로 무진여행을 떠난 상황인데 추자에 가서 한 텐트에서 남자 둘이 여자 한 명 그냥 그것도 텐트가 조그만해 있기 때문에 붙어가 자는데 참 민망해가지고 나 중간에 아마 나와서 그 뒤에 그 자갈밭에 가서 잤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실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다 표현해 놨습니다. 진짜 노골적으로 이 여성이 대시해 그때 은행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괜찮죠. 그때 은행은 최고였습니다. 대우가. 여덟 번째. 이슬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밤 추자도 본섬 대설이 공동묘지를 가로질러 공동묘지 넘어 해녀막사 포인트로 긴 꼬리 뱅에돔 낚시 가면서 공동묘지 한 중간에서 수염이 하얀 귀신을 만나다. 이거 정말로 진짜로 전설 따라 삼천리보다 훨씬 더 재밌는 쪽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목이 약간 칼칼해지는 것 같아서 시청자, 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연재를 했는데 대단했어요. 아홉 번째, 과거도 유령 돌창 근처 갯바위에서 밤새도록 바퀴떼와 싸움 끝에 목포로 나와서 식사 도중 쓰러져서 긴급히 병원에 실려간 이야기. 이때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던 김종환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성실히 사는 사람인데
처음으로 목포에 낚시 내려가 목포역에서 이제 상행선 그때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이 올라올 열차표가 없는데 소위 그때 목포역에서 삐끼였어요. 근데 나에게 표를 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바람에 인연이 돼가지고 30년이 넘도록 목포 가면 이 가게에 들렀는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식당을 차리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8년 전에 간암으로 죽었다고 하네요. 원래 내가 몇 년 전에 갔었더라면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이 사람 얼굴이 굉장히 검고 이래가지고 대략 짐작은 했지만 그때는 제가 남에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줄 만큼 그렇게 남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해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번째,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 개발시 가서 여에서 폭풍주의보 상황으로 하루 밤새도록 파도를 덮어쓴 뒤 바로 그 이튿날 배 고장으로 한바다에서 7, 8m가 넘는 높은 파도를 마주한 채 오직 목숨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절박. 이때 살아나온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이후로는 몇 달 동안 바다 못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70 넘은 분도 계셨는데. 열한 번째 이야기. 홍도 높은 섬에서 캄캄한 한밤중에 내가 놓은 농어를 사이에 두고 꿈에도 예상치 못했던 수프마우스와 나는 낚시하면서 낚아놓은 농어 한 마리를 지키려 하고 수퍼마우스는 훔쳐가려고 내 등 뒤쪽에서 눈에 시퍼런 불을 켠 채 농어를 노리고 있고 서로 농어를 쟁취하기 위해 다툰 우와 같은 실화. 야, 난 쥐가 이렇게 큰 쥐는 처음 봤어요. 토끼만 하더라고. 야, 이 진짜로 이거는 뭐 어떤 우화 같은 그런 실화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흥미진진할 겁니다. 열두 번째 이야기. 홍도에 자연 낙섭시킨다는 명분으로 아이 둘을 데리고 갔다가 홍도 탑섬에서 바다에 빠진 아들을 한 손 엄지 집게 하고 세 손가락으로 목 뒤에 갯바위에 거꾸로 매달린 채 건져 올린 영화가. 그때 바다에 빠진 건져 올린 애가 얼마 전까지 프로축구 선수로 활약한 우리 아들입니다. 본인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애들인데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가거나 위험한 곳에 갈 때는 절대 아이 숫자와 어른 숫자가 동일하든지 어른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이 den째 남대문 시장에 가지고 이 불나면 화재용 탈출 로프를 좀 물에 넣어도 괜찮은 거. 왜냐하면 불하고 물은 다르니까요. 녹슬지 않도록 이렇게 나일론에 이걸 구조를 좀 바꿔 가지고 지금 또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면 건지려고. 이 로프가 길이가 25m인가 그럽니다. 이 구명 로프로 그렇게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늘상 갖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거나 하면은 갖고 다닙니다. 내 바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구명 로프를 한 번도 쓰지도 못할 정도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13번째 이야기. 한겨울 엄동 동해안 영덕 석동 갯바위 낚시 가서 날이 어두워진 상황에 갑자기 높아진 파도로 갯바위 섬에 갇혀 고립되었다가 때마침 북쪽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낚시하던 어느 이름 모를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이야기. 그 진짜 바위 섬에 갇혀가지고 날씨는 춥고 물은 건널 수 없고 정말 참 환장을 노리시고 이 생생한 그때 제가 이 스릴지라는 거 이거를 이제 제작해서 팔기도 하고 했는데 자립지 이 줄기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찌를 2개인가 3개인가 줬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야 너 그러면 살해했나 그런 거 살해했습니다. 이것도 안 줬으면 참 진짜 안 됐을 거예요. 14번째 추포도 서북쪽 너럭바위에서 낚시꾼 3명이 낚아서 손질에 말려 담아 텐트 폴대 끝에 매달아 놓은 큰 쥐치고기 비닐 보따리가 밤새 감쪽같이 사라졌다. 여러 가지 추리 끝에 이 섬에서 하는 삭행이 짓이 아니었겠느냐고 추리할 뿐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같이 가는 사람이 내 사부인 양무영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김태공이라는 사람 지금 봉화에 귀촌에서 사는데 같이 갔는데 여기도 이야기가 정말로 드라마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쥐치 한 300마리 정도 잡았을 겁니다. 바위에 쭉 이렇게 저는 이제 쥐고기가 이 입질이 아주 간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가리가 작았어요. 그래서 낚시실에 가 나는 이제 도막 갖다 놓고 이거 쥐치고 빼고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바삭 마른 상태에서 우리가 안주하면은 아마 낚시 가면서 안주하면 3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건데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 텐트 폴대 꼭대기에 달아놨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직까지 뭔지 모릅니다. 아마도 삭갱이 짓이 아니었겠느냐 추정만 할 뿐이지 그 섬에 삭갱이가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염소 방목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삭갱이 본 적이 없으니까요. 15번째 이야기. 홍도 테마 낚시 여행에서 민짱대 갯바위 낚시 45분의 향연. 이것도 참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1분에 한 마리꼴로 낚아내는 건데 생선회 제대로 뜨는 방법과 맛있는 방법 이것도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선을 갖고 뭐 어디 가서 생선을 구하시든지 해가지고 직접 한번 여기 선한 순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따라서 몇 번 하다 보면 일가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선에 쓰는 방법이 한 가지는 그 일반적으로 생선 쓰는 방법인데 제가 생선에 쓰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선 표면에 닿지 않도록 쓴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선에 맛있게 먹는 방법, 생선에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장하고 관계 있습니다. 에필로그, 평생건강관리 비법 실천 공간입니다. 20년 젊어지는 카페, 평생건강 카페라고 할 수 있고요. 건강 상담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조금씩 뭐 차이는 카페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20년 젊어지는 카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카페 초대장입니다. 미래 고령화 사회 우리의 문제는 큰 질병과 경제적 문제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그 하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미래 나에게 어떤 큰 질병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라고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적 문제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한층 희망적인 삶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평생건강관리비법 습득 실천이다. 평생건강관리비법을 하기만 한다면 미래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또한 몸이 건강해지면 자기 자신이 전문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명확히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제시할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평생건강관리비법 자연치유 멘토, 또 이 자연치유 멘토가 돼야 20년 젊어지는 카페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축구선수 길잡이 축구 멘토, 세계 음식 문화 여행, 바다의 전설 바다 낚시 가이드, 재혼도 노하우다, 결혼도 노하우다. 이렇게 7가지 컨셉의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TV 채널 안내입니다. 이거는 방금 소개할 때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비법 TV 채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치유 멘토 TV 채널 쭉 해가지고 재혼도 결혼도 노하우다 TV 채널,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 특별한 컨텐츠로만 이루어진 평생건강관리비법 자연치유 멘토 축구선수 길잡이, 그 다음에 바다의 전설 바다낚시, 세계 음식 문화여행, 재혼도 결혼도 노하우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 특별한 콘텐츠로 구성된 6가지 TV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아프리카 TV 채널을 통해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건강관리비법 창시자이자 20년 젊어지는 비법 저자이면서 바다의 전설 인생학교 마스터인 우병우가 쓴 무인도 바다낚시꾼 책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